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55부 제1차 평양성 탈원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때는 1592년 7월 일본군은 평양을 함락하고 함경도 일대까지 유린을 하게 되죠. 사실상 자력으로 일본군을 몰아낼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선의 국왕 선조는 의주까지 퇴피해서 이곳에서 명예원군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명예조정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조선 침공 사실을 선뜻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조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단순히 이제 명예조정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조선이 임진왜란 때 굉장히 지금 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원래 이런 나라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세조 때까지는 조선군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명군이 알아요. 조선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일본한테 저렇게 밀린다고? 단기간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명에서도 계속 이제 임세록이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상황을 좀 이제 살펴보게끔 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명예 병부상서였던 석성.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그죠? 병부상서였던 석성은 조선을 좀 믿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성이 조선의 원군을 파견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석성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만약에 조선이 무너지면은 요동이 위험해지고 그 다음번에 바로 코앞이 북경 아니냐. 즉 간단하게 말하면은 순망치한이죠. 그죠? 순망치한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파병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압록강 같은 경우는요. 한겨울이 되면 여기는 완전 꽁꽁 얼어버리는 강이기 때문에 방어선으로서 역할이 좀 무뎌져요. 여기가. 나중에 병자호란 때 사실 이것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조선이.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한반도에 있는 위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압록강 가지고선 부족하고 적어도 대동강 그 정도 선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부상서 석성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명이 본격적으로 지원군을 파견하기 앞서서 일단 급한 대로 누구라도 먼저 보내자. 요동에 있는 병력이라도 먼저 보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명에서는 본격적인 지원군이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일단 선발대로 요동에 있는 병력 일부를 차출해서 보내기로 하는데 이때 오게 됐던 것이 요동의 부총병으로 있었던 조승훈입니다. 실록에 보면 이제 조승훈에 대해서 총병이라는 표현을 좀 종종 쓰는데 실제 직급은 부총병이에요. 조승훈은 광몽징, 사유 등의 부장과 함께 기병 3,000을 이끌고 조선으로 진입을 해요. 이 3,0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기병 1명이 보병 1명이랑 절대로 교환 비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좀 이제 보는 평가가 달랐지만 기병 1명은 최대로 잡았을 경우 보병 10명과 값어치가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기병 1명은 아무리 못해도 보병 5명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병 1명은 적어도 5에서 10명의 보병에 해당하는 전력인데 그럼 이때 조성훈이 이끌고 갔던 3,000명의 병력은 보병 전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일본군 한 개의 부대하고 거의 맞먹는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병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병력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수준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애매한 수준의 병력을 보내게 되었냐? 사실 조성훈의 부대는 본격적인 지원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견 부대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현지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조선 국왕이 의주까지 도망왔다고 하니까 급한 대로 조선 국왕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파병된 병력들이었다는 거죠. 자, 조성훈의 부대가 온다는 소식에 조선 조정은 윤근스를 접반사로 임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류성룡으로 하여금 이를 돕게 했죠. 특히 이제 명 상대하는 거는 류성룡이 거의 빠지진 않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제일 전문가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선조한테 미운털 박혀가지고 제대로 된 직함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그냥 같이 와가지고 좀 도우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즉시 도원숙 김영원으로 하여금 대령강과 청천강에 부교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당시 조선이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어디였냐면은 지금 현재 평양을 점령했죠, 일본군이. 그럼 대동강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번 방어선은 어디냐면은 청천강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고구려도 여기를 주요 방어선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청천강을 건너가면은 대령강이라고 평안북도에서 이제 의주 쪽으로 넘어갈 때 약간 좀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이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령강과 청천강에다 부교를 설치하고서 명군이 도강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명군과 협동작전을 할 수 있게끔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군의 안내를 받은 조성훈의 부대는 대략 7월 17일 무렵에 평양성 부근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여기서 조성훈 부대의 목표는 뭐였죠? 평양성 탈환하는 게 원래 목표는 아니었던 건데 왜 이 아저씨가 평양까지 내려오게 되었냐? 그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본래 조성훈 부대의 목표는 조선 국왕을 호위하고 현지의 실태를 탐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성훈은 내심 일본군을 깔보는 마음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깔보는 마음이 들어섰냐? 사실 좀 이제 조승훈도 따지고 보면요. 신립하고 좀 비슷한 과예요. 당시 이제 조승훈 같은 경우는 요동 지역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전공을 세우면서 성장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조승훈은 이번 전쟁이 그저 과거 명예, 절강성이 침범했던 대규모 왜구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승훈은요, 한낱 왜구무리를 상대로 명예 본대가 뭐 여기까지 올 필요 있냐? 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이제 자만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에 조성훈은 조선에 진입하자마자 강행군을 해가지고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했고 조선군과 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다라는 거죠. 물론 조성훈의 이런 성급한 행동을 보고 조선의 관료들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특히 도원수 김명원처럼 일본군을 좀 여러 차례 상대해본 장군들의 경우에는 얘도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닌데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성훈이 원체 자신만만해 하니까 형이야. 형이 왔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쫄지마.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조성훈의 부대를 보면서 이제야 본격적으로 명이 조선을 돕는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서 조선 조정은 조성훈을 믿기로 하고 그와 협동작전을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거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던 순안 군수 황원이 척후병들을 보내서 평양의 적정을 탐지해오게 합니다. 조선군이 평양의 적정을 탐지해오자 조성훈은 이렇게 물어봐요. 야, 아직도 평양에 일본군이 남아있냐? 그런 아주 패기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조성훈의 이런 자만심도 문제는 있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은 조선군의 정찰도 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정탐에서 돌아온 조선군이 평양성에는 일본군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는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잘못된 보고를 했냐면은 얼마 전에 평양성 공략 당시 일본군은 고니시 부대와 구로다 부대가 협력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왔죠. 그러나 원래 구로다 부대는 담당 구역이 황해도 쪽이에요. 그래서 평양성까지만 함락을 하고 구로다 부대는 빠져나와서 황해도 방면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평양성이 함락된 이후에 구로다 부대가 황해도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거를 탐지를 했던 조선군은 평양에서 대규모 병력이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병력이 황해도로 나가니까 이제 평양에는 그러면 일본군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건가라고 오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군의 오판으로 입수된 정보를 들은 조승훈 축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음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진에서 먼저 승훈 등을 보내어 마병 3,000을 거느리고 오게 했는데, 자, 조성훈이 이끌고 온 것은 기병 3,000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숫자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보병 전력으로 환산하면은 일본군 한 개 부대하고 거의 맞먹는 전력이에요.
이는 단지 국왕 일행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를 대거 출동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성은 부대의 목표는 뭐였다? 가가지고 뭐 평양을 까부수고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일단 와서 현지 사정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조하고 조선 조정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거기를 이제 호위할 목적으로 온 거라는 거죠. 이때 윤근수가 접방관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징비록을 토대로 보면은 류성룡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이때 승우는 본래 용장으로서 오랑캐들과의 전투에 익숙하였으므로 외적을 가볍게 여겼으며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류하고 상당히 유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평양에 주둔한 외적의 수요가 적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군이 알려준 정보인데 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죠. 이건 조선군 잘못도 있어요. 틀림없이 완전 승리하여 공을 취할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만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는데, 그리하여 가산에 이르러 평양에 외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물어서 알고는, 가산쯤에 와가지고 물어본 거죠.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본 애들 아직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니? 했더니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랬더니 조성우는 이렇게 생각했죠. 평양에 있는 병력은 외구 나부랭이에 불과한 애들이고, 옛날에 이제 절강성이 침범했다는 그 정도 수준의 왜구들이고, 얘들이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상당히 많은 병력이 이탈해서 남쪽으로 도망갔고, 이제 간땡이 부은 애들 몇 명만 남아서 평양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구나. 그럼 내가 가가지고 깔끔하게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성훈이 술잔을 들어서 하늘에 축원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패기 있게 한마디 합니다. 외적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은 것은 하늘이 나의 성공을 도우려는 것이다 하였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해한 조승훈은요, 조선군의 오판으로 입수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서 평양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이긴 것처럼 이렇게 들떠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믿음으로 무장한 조승훈은 곧바로 평양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조선군 역시 이빈에게 약 3,000명의 병력을 주어서 명군과 협동작전을 벌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차 평양성 공략을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명군만 가고 조선군은 그냥 뭐 좀 구경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 이제 1대1 비율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선군이 정확하게 병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조성원은 평양을 재빨리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기병이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때 차출됐던 조선군도 상당수가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력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평양으로 진격한 조승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성훈의 군사행동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때 조성훈이 평양성을 공격했던 시각이 몇 시였냐면은 삼경이었어요. 삼경이라고 하면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이제 공격을 감행을 한 건데, 야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평양성 같은 그런 큰 성을 공격하는데 그냥 야간에 그냥 기병 가지고서 한 번에 들이쳐가지고 잡는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조급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급한 작전은 의외의 효과를 좀 보게 됩니다. 초반에. 당시 조성훈이 평양성 공격하기 전에 또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왔어요. 약간 좀 탕금대 전투 삘이 나죠. 근데 이게 수비 측이었던 일본군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예전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좀 있었죠. 조선군 입장에서도 수비를 할 때 안개가 끼거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은 시계가 어두워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기습을 허용하거나 혹은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정창 전투 당시에서도 한흑함 부대가 창고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벌어졌던 언덕에서 이제 고지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거기서도 연패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필 그때 안개가 껴가지고 시계를 좀 가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포위 기습해온 것을 제대로 이제 눈치를 못 채고 대처를 못하고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군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으로 들이닥치자 제대로 된 대비도 없이 교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때 일본군이 성문을 다 닫아놓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안에서 내통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열어준 건지, 아니면은 조명연합군이 갑자기 이렇게 들이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서 문 몇 개 정도는 교통을 위해서 열어놨던 건지, 어쨌거나 이때 이제 열려있던 문을 통해서 조명연합군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밀고 들어갔던 문이 이제 칠성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조명연합군이 평양 시가지로 난입을 했다라는 거죠. 때마침 전투 직전에 비가 와서 기상과 시기가 좋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성문을 제대로 잠궈두지 못한 것도 화근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칠성문으로 난입해서 평양 시가지로 내달리니까 일본군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역시 일본군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얘들은 하나하나가 진짜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훈련소 조교급의 진짜 프로페셔널 전투부대예요. 전국시대에 100년을 갖다가 치러왔던 그런 정말 달고 다른 베테랑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방어태세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 경험을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실전 경험이 많은 부대하고 적은 부대가 결국 여기서 차이가 나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휘관만 유능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휘관이 아무리 야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병사들이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병사들이 그걸 따라주는 조건은 평상시에 훈련 잘하고 지휘관하고 호흡 잘 맞추고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플러스 알파 어디서 또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실전 경험이 진짜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어도 막상 실전에 가면은 이거 처음 전쟁 뛰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이 그냥 창백해지죠. 뭐라고 명령 내리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훈련을 안 받았으면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훈련은 실전 훈련이라는 그런 실전 경험이라는 말도 있죠. 일본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전 경험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니시 부대는 가토 부대가 해정창에서 그려있듯이 재빨리 시내 곳곳에 있는 담벼락을 엄폐물로 삼아서 방어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전국시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또 수법이기도 해요. 일본 전국시대 전투를 보면요, 공성전을 보면은 성문 뚫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성안 구조가 미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성문을 뚫어서도 그 안에 방어시설들을 계속 설치를 해놔가지고 트랩을 깔아놔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둬놓고 공성 측을 그 안에서 몰살시키는 구조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 그런 식의 구조의 전투를 많이 했어요. 성문 뚫렸다. 그럼 2차 방어선은 후퇴. 거기 뚫렸다. 3차 방어선은 후퇴. 그렇게 하면서 적군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시가전으로 몰아가가지고 잡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전환도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무작정 성안으로 난입해 들어갔던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매복에 제대로 걸려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옥 곳곳에 숨어있던 일본군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장 선봉에 서 있었던 명예 장수 사유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선봉부대가 혼란에 빠지자 곧바로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고요. 가뜩이나 진창이 형성되어 기병의 기동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좁은 시가지 골목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으니 제대로 된 대처가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날 순안에서 삼경의 군사를 출발시켜서 곧바로 평양성 밖에 다가가는데 도원수가 장수를 파견하여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실록의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때 이제 인솔했던 장군이 이빈이라는 장군이었고, 이 3,000명이 정확하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조선의 부대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기병을 중심으로 갔을 확률이 좀 높겠죠. 뜻밖의 군사가 이르자 외인들이 성을 미처 지키지 못하고 성 안에서 요소에 운거하여 군사를 잠복시키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시계도 좋지 않았고 미처 성문을 못 잠궈놓은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조명연합군이 쏟아져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은 성문을 일단은 포기를 하고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시가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장수가 군사를 풀어 곧바로 칠성문으로 들어가니 적이 좌우에서 일제히 총을 쏘아대었다. 그러니까 태세전환이 정말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실전 경험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병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식간에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침 많은 비가 내려 진창이 되었으므로 중국의 군사와 말이 빠졌는데 이게 약간 좀 탕금대 삘이 나죠. 더군다나 징비록에 따르면은 평양 시내의 그 골목길이 또 되게 비좁았대요. 왜냐면 평양이 또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또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집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따닥따닥 집들이 붙어가지고, 왜 우리나라 그 서울 시가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좁은 골목 사이를 이렇게 말 타고서 달리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가뜩이나 진창이 형성되었는데. 그리고 그 가옥 사이사이에 일본군이 숨어가지고 기습을 걸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유가 먼저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다. 승우는 급히 퇴각하였으나 후군은 대부분 살상을 당하였고, 자, 요 대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조성훈이 급히 퇴각을 했으면은 뒤에 있는 후군도 같이 퇴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명령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명령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조성훈이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자기 혼자 도망을 친 거든지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서 선봉은 지금 완전히 이렇게 괴멸 상태에 빠졌고 본진에 있었던 조성훈은 뒤로 내뺐고,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서 후군이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면서 혼란이 더 가중이 되는 그런 총체적 난국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변과 천총, 장국충, 마세령 등도 모두 탄환에 맞아 전사를 하면서 명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이제 수습해 나갈 것인가?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깨끗하게 말아먹은 조승은 정말 깨끗하게 말아먹었죠. 허겁지겁 패잔병들을 수습해서 안주성까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조승우는 적반사 윤근수나 유성룡을 만나보지도 않고, 하여튼 이 양반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런 이제 재상급 대신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통역관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상황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일시적으로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일단 요동으로 돌아가서 추가 지원군을 이끌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라. 요 말만 하고서 곧바로 말을 달려서 내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련강과 청천강을 건너서 조승우는 요동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자, 조승훈이 요동으로 돌아가자 사실 조승훈만 믿고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조선군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아니, 믿었던 명군마저 지금 이렇게 패퇴를 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조명연합군이 퇴각을 할 당시에 일본군이 추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좀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추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몇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 지금 여기 온 게 명군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고니시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을 추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 일본군도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니라고 일본군도 굉장히 많은 체력과 전력 소비를 한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전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추격까지 할 만한 여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일본군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입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명군과 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하겠다는 야심찬 작전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뭐 이제 도원수 김명원은 맥이 풀린 채 일단 조선군을 거느리고서 순환에 주둔하면서 명예 추가 파병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조선 조정에 들려온 소식은 희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요동으로 내뺀 조승훈이 패전의 책임을 조선 측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조선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는 거죠. 조성훈은 조선군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전해준 정보도 엉터리였으며, 무엇보다도 이게 좀 결정적인 얘기였는데, 조선군 한 부대가 일본군과 내통하는 바람에 자신이 참패했다라고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승훈이
남은 군사를 인솔하고 말을 달려 순안과 숙천을 거쳐 밤중에 안주성 밖에 이르러 말을 세우고 성중에 역관을 불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적반사 윤군수나 혹은 류성룡 같은 그런 재상급 대신들을 만나질 않고 그냥 일개 역관 불러다 놓고 얘기하고 바로 튀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적을 많이 죽였지만 불행히도 사유가 전사하였고 천시가 또한 불리하여 적을 섬멸할 수 없었으니 군사를 더 보태어 다시 진격하여야겠다. 나는 이제 더 추가 병력을 데려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재상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말하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만 남겨놓고 그냥 바로 빤스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 말을 달려 두 곳의 강을 건너 대령강과 청천강이죠. 가산에 이르렀는데 비에 막혀 이틀을 머물다가 요동으로 되돌아갔다. 우리 군사들도 중국 군사를 따라 퇴각하였는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적이 다시 추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더 이상 확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니시의 심리,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추격할 여력이 또 안 됐던 것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김명원 등은 그대로 순안에 주둔하였고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승훈이 어떻게 했냐? 요진에 가서 무고하기를 한창 전투할 때 조선 군사 일진이 한 개 부대가 적진에 투항하였기 때문에 전투가 불리하였다라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위 사신을 파견해서 분변해서 의혹을 풀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조선의 이런 무고 행위 때문에 조선 조정은 당연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가뜩이나 명예 조정은 일본의 조선 침공 사실을 의심하는 눈초리인데 조선의 허위 보고로 인해서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조정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 황급히 사신을 보내기로 했지만 여러모로 상황은 계속 꼬여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조선은 이 같은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 것인가? 지금 앞도 없고 뒤도 없죠, 그죠? 왕은 수도를 뺏기고서 의주까지 도망갔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군은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까지 장악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조선을 거의 먹을 위치에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명예지원군마저 와가지고 참패를 했는데 한 단계 더 꼬인 게 조선이 가가지고 무고를 하는 바람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명에서도 침공군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있으면은 왕자들도 이제 일본에 붙잡히게 되고 함경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여기서 만약에 여진족까지 쳐들어오게 되면 그거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조선 건국 이래의 대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조선은 이 같은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